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상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상대사는 잘 아시죠? 네, 원효 스님과 함께 가장 많은 또 한국인 특히 부자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또 숨겨진 이야기, 또 그분의 훌륭한 점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상 스님께서는 이제 신라 계림에서 태어나셨어요. 계림에서 집안이 그렇게 되게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한신, 그리고 어머니의 성함은 선나였습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사랑도 잘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참 고구려 백제 막 이렇게 신라가 굉장히 확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와 끊임없는 전쟁통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조금 이제 성장을 하셨을 때 그 아버지 되는 한신 장군이 처음에는 이제 승승장구하세요. 전쟁에도 특히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많은 공헌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백제와의 싸움에서 이제 5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섰다가 병사를 다 잃고 혼자만 살아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벌 받겠죠. 그래서 직급이 또 아주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또 그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또 무사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다녔는데, 워낙 그때 당시 전쟁통이라 상황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좀 병을 얻으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또다시 백제와의 전쟁에 딱 갔을 때라. 백제와의 전쟁하던 중에 그 부인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근데 신랑은 그것도 모르고 전쟁 중에 있었어. 이제 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인인 선나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전쟁하는 와중에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냐, 얼른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밤 시간인 거예요. 밤에 이렇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부하 병사들을 좀 다 같이 깨워서 그날 저녁에 야습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덕분에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백제군이 원래 야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치고 들어가니까 이 원래 기습당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굉장히. 근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이겨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부인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름이 일지였거든요. 의상대사의 속명이 일지였습니다. 이 일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또 아버지는 새로 또 부인을 드려요. 새로 부인을 드려서, 근데 그 새로 드린 부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지와 또 일지 여동생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은 좀 못 받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또 당시에는 그 이모의 딸이 또 있어요. 그 선묘낭이라고. 이모의 딸이 그 일지하고 이제 그 이모가 보기에는 결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지가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어요. 화랑에도 뽑힙니다. 근데 화랑이 되면 또 이제 무예 수련도 하고 또 무예 또 시범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아요. 그래서 당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승만이라는 공주가 있었거든요. 이 승만 공주와 선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마로 낙점을 한 거지. 그래서 부마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당시 당나라와 신라하고 이렇게 여러 교류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신라에서는 당나라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왜냐하면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을 좀 하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약간의 그 사신들도 교환을 많이 하고, 그러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귀한 집 가문의 여식 한 10명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누가 뽑혔냐면 일지 이모의
딸이었던 묘한왕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됐어, 당나라로. 근데 중국에 당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낯선 집과 또 뭐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궁에 들어가서 또 궁녀로 살던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묘한왕은 그게 되게 싫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안타까움인 거죠. 그 일제한테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촌 여동생까지 그렇게 가고 나니까 마음에 또 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 일지는 전혀 그 결혼의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굉장히 불교에 대한 깊이 심취하기 시작을 했고 화랑을 하면서도 나라를 위한 여러 길이 있지만 나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출가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마 자리를 거부하고 스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아버지인 한신 장군한테 고백을 하죠. 아버지 전 출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찬성하겠어요? 말리지만 근데 또 아들의 뜻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부마의 후보였는데 갑자기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승만 공주에게도 허락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스님이 되어서 수행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국에 굉장히 그 현장법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수많은 불경을 부여와서 역경을 하였고 굉장히 훌륭한 수승한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함께 만난 그 훨씬 좀 나이가 더 많았다 원효 스님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 그 고구려로 육로로 가려다가 막히고 해로로 가게 됐어요. 해로로 이제 가려다가 그 당항성에서 그 무덤가에서 이제 무덤 안에서 자게 되거든요. 무덤인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잡니다. 무덤인지 모르고. 당시에는 무덤이 석굴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그냥 작은 움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잘 만한. 그러니까 한쪽에 무너 내리는 그런 옛날 무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잤는데 하룻밤 더 잤어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억수같이 와서 비를 피해서 들어가는데 계속 비가 멈추질 않으니까 하룻밤 더 잤어. 이틀 밤을 잤는데 자고 났더니 원효 스님은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왜 그랬을까요? 원효 그렇지 이제 그때 이제 해골물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요새 말이에요. 해골물을 먹었네 안 먹었네 갖고 언론에 자꾸 나와.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면 해골물을 먹었다는 뜻은 의미가 뭐겠어요? 그 전날 그렇게 목이 말라서 잠깐 물을 마셨더니 그렇게 갈증이 나더니 그러니까 갈증이 해결되고 너무 청량감이 들더니 아침에 나니까 해골물이었더라 하니까 이게 다 지금 보니까 더러운 거야. 막 토악질이 나오고 그걸 보고 이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일체유심조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고 이제 난 더 이상 중국에 갈 이유가 없구나. 모든 것은 떠나고 안 떠나고가 마음에서 다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안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해골물 먹었네 안 먹었네 갖고 싸워. 원효 스님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설이 전해져요.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도 있고 또는 문헌상 나오는 것도 있고 저는 그거 다 의미가 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그런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300년, 400년 뒤에 기록하신 분들의 문헌을 지금 한 1000년이 1500년 지난 사람들이 뒤에서 그것을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 우리보다 좀 더 정보가 정확하겠지. 그래서 무작정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 원효 스님이 무엇을 깨달았나가 핵심이라는 것. 의상대사께서는 이제 무덤에서 무엇을 이제 얻었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든요. 원효 스님은 이제 일체 유심조를 이제 깨쳤다고 하셨는데, 의상대사께서는 또 다른 무엇을 얻으셨을까? 네, 그렇죠. 이제 그 원효 스님은 이제 특별히 얻은 바가 그렇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도 당신의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었죠. 원효 스님께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 안 가게 되었는가. 그 내용도 그대로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은 오랫동안 거의 한 10 몇 년을 함께 수행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도 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이 접하지 못한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들에 대해서 직접 본인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뜻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더 공고히 했을 것이고, 한 가지 또 더 있죠. 묘하나. 그래. 그 이모 딸. 그거가 배 타고 가다가 뛰어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서 같이 당나라 가는 길에 가다가 또 고온 천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가 천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가서 이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당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당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느 신도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그 딸이 선묘란 또 딸이 있었어요. 그 선묘란 딸이 있었는데 의상 스님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의상 스님은 아주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묘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 제가 스님을 잘 모시도록 신도로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양도 공부하는 중에 부족한 게 없이 공양도 잘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의상 스님은 또 장소를 옮겨요. 어디로 가냐면 종남산에 지엄화상이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중국 화엄종의 2조가 되시는 분이에요. 초조는 두순 화상이셨는데 그분은 벌써 입적을 하셨고, 이 지엄화상 밑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지엄화상 꿈에 이런 그 전날 어떤 꿈을 꿨냐면, 해동, 그러니까 신라 땅이죠. 신라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자라더니 그 가지와 잎이 중국을 다 덮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꿈 아침에 깨어나서 뭔가 해동에서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의상 대사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귀인이 왔잖아요. 꿈에 벌써 뭔가 현몽을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의상 스님도 공부하시고 그 옆에 또 제가자 한 명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제가자 누구냐면 현수 법장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나중에 3조가 됩니다. 중국 화엄종의 가장 꽃피우게 되는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지엄화상은 이미 의상대사는 스님이셨고, 그 현수법장은 당시 스님이 아니었어요. 제가자였어요. 뒤에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지엄화상한테 최고의 제자는 누구다? 의상 스님이시죠. 의상 스님이셔.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공부에 이제 경과를 보여달라, 공부한 걸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의상 스님께서는 글을 이제 하나 짓습니다. 법성계라는 시를 지어요. 그것을 이 법성계, 우리 부자님도 법성계 들어보셨죠? 네. 화엄 일승 법계도 안에 그 그림 안에 이렇게 글씨가 쫙 써 있어요. 그게 법성계거든요. 이 법성계를 제출을 합니다. 화엄경의 요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핵심만 요약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엄화상이 정말로 이 가르침이 진실하다면 불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해서 불에 태웁니다. 근데 실제로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바로 이제 의상대사께서 화엄의 요지를 깨달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한 거의 뭐 오도송 같은 게 되는 것이고, 또 학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뭐 졸업 논문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너무 훌륭한 글을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그걸로써 인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3조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 현재 3조로 그 인정받고 있는 현수법장 스님은 당시 제가자였기 때문에 의상 스님이 그 법을 이어받았겠죠. 스님, 법성계는 언제 독경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한테 법성계는, 우리 부자님들한테 법성계는 어떤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사실 의식 속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많이 하세요? 스님들이? 그렇지, 천도제 할 때 많이 하죠. 또 기도, 영가 전에 기도할 때 법성계도 많이 하고. 이게 왜 그때 기도하냐면 화엄의 진리잖아요. 부처님 세계를 표현해 놓은 글이거든요. 화엄 세계라는 것은 진리, 부처님 세계,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화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거를 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님들 앞에 기도해 줄 때 법성계를 해주면은 좋죠. 그래서 스님들이 마지막에 그때 많이 할 거예요. 그 봉송할 때, 떠날 때 법성계를 외우면서 이렇게 떠날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법성계 외운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성계는 영가 전에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다 마쳤어요. 스승님께 인정도 다 받아서. 근데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느냐?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많이 와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그 백제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고구려도 이제 막 무너뜨리고 그런 이제 위치여서 이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백제를 다 이겼는데 당나라가 그 백제에다가 자기네 직할 영지를 삼는 그 도호부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땅에도 설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쳤는데 그 땅은 당나라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신라 왕을 그 도호부 그 대표로 임명장까지 내려보내. 그건 뭐예요? 넌 이제 지방관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그런 이제 그 신라와 당나라의 그냥 갈등하는 상황이었지. 그때 그 이제 신라에서 보내준 분이 이제 연통을 하나 해온데 뭐냐면 당나라가 곧 신라를 공격할 것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나라의 풍전등화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큰일 난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신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가기 전에 본인한테 도움 제일 많이 줬던 분이 누구예요? 그 선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들릅니다. 가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근데 선묘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침 어디 자리를 비워서 그래갖고 떠난다고 하고 이렇게 의상대사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선묘가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왔는데 그때 옷을 하나 지어놨던 거야. 스님 옷을. 그걸 못 전해준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스님은 벌써 배 타고 가고 있고 그래갖고 바람결이라도 이 옷을 제발 전해주십시오 하고 던졌는데 그게 실제로 배까지 탁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님은 떠나가시고, 근데도 스님을 떠나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스님을 신라 땅에 갈 때까지 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다시 용이 돼서 제가 스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몸을 던져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용으로 현신해서, 그 당시에 그 당나라와 그 백길 그 사이에 태풍이 분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래서 배가 그냥 그냥 바다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그 용이,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해서 신라 땅까지 무사히 잘 도착해 주도록 해 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의상대사께서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신라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상대사께서는 불교 화엄학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경지에 오르셨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신라의 그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만한 큰 위협에 빠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이름에, 중국 화엄종의 삼조가 되는 그 이름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신라 땅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신라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